방광암의 생존율은 현재 몇 프로예요? 전이가 가 있으면 10% 미만이에요. 최근에는 염색 많이 하면 방광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염색약 중에 일부 성분이 이제 발암 물질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예방법,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방광암의 발병 유발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가 자, 김실중 이름은 낳는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복병암 시리즈. 오늘은 방광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광암 치료의 전문가 강석호 고대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비뇨기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뇨의학과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뇨의학과가 다루는 장기가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다루어요. 그 중에 이제 흔히 비뇨의학 암 쪽으로는 이제 제일 흔한 게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광염은 좀 익숙한데 방광암은 좀 생소해요. 남성암 중에서 이제 9위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진 않은데 그래도 아주 흔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발병이 잘 된다고 전 들었거든요. 남성에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방광암의 발병 유발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가 흡연이고 또 다른 이제 위험 인자로 직업적인 화학약품이나 타이어 공장, 페인트 공장, 염색 이런 것들에서 있는 그 방향족 아민이라는 게 이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조금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런 이론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방광암의 발암 기전에 영향을 좀 주는 것으로 최근에 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는 염색 많이 하면 네. 그 방광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염색약 중에 일부 성분이 이제 발암 물질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염색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암 물질들은 농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그게 모든 그런 암을 다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페인트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노출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필요할 때 염색을 하는 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광암은 소변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 아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흡연을 하거나 발암물질을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이 혈액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그것들이 방광이라는 곳에 오래 모여 있다가 그러면서 발암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방광암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어떤 세포의 성분은 뭐예요? 저희가 소변이 아까 지나가는 곳을 다루는 곳이 비뇨의학이라고 했는데 소변이 나오는 신우, 신배, 그 다음에 요관, 방광, 그 다음에 요도 가까운 부분, 근위 요도까지는 싸고 있는 세포가 같습니다. 요로상피 세포라고 되어 있고요. 요로상피. 예, 그 위치에 따라 방광암, 요관암, 신우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요로상피 세포. 요로상피에서 다 생긴 암이에요. 네. 이 요로상피암 이 암의 특성은 뭐예요? 방광을 보게 되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한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안쪽은 점막, 그게 이제 요로상피 세포고요. 점막 하층, 그 두꺼운 근육층, 그 다음에 지방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성, 예후, 그거에 따른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근육을 침범하는 순간 굉장히 달라집니다. 전체 방광암의 생존율은 현재 몇 프로예요? 전체 방광암의 생존율은 한 77% 정도. 7%.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라면 몇 프로예요? 90%가 넘습니다. 그건. 5년 생존율이 90%가 많이 넘고요. 근육층을 침범하면 50%로 떨어지고요. 전이가 가 있으면 10% 미만이에요. 모든 방광암은 이 요로상피암의 경우 표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점막에서. 네. 요로 점막에서 시작한다면 뭔가 점막이 헐거나 이래서 출혈이 생기고 그러면 소변이 막 혈뇨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혈뇨입니다. 혈뇨.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방광염인 경우에도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뭐 차이가 전혀 없는 건가요? 혈뇨가 있다고 다 암은 아니고요. 이제 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혈뇨라는 거고,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염증이 제일 흔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 다음에 뭐 결석 같은 게 있어도 혈뇨가 나올 수 있고. 암에서 나오는 혈뇨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왠지 염증보다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혈뇨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유관적 혈뇨도 있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검사하면 나오는 미세혈뇨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미세혈뇨보다는 유관적 혈뇨일 때 요렇게 이런 종양 같은 게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혈뇨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혈뇨가 나오는 그렇지. 방법, 처음에만 나오고 나중에 깨끗한 거, 처음엔 깨끗하다가 나중에 빨갛게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혈뇨가 나오는 위치, 꼭 암이라기보다는 위치를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구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피가 나오고요. 방광이나 요관, 신우, 뭐 신장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이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가 몇 프로예요? 저희들이 혈뇨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70% 70%. 이상 됩니다. 혈뇨를 주의 있게 봐야 되네. 사실은 그렇게 눈으로만 본 것 가지고 진단을 하지는 그렇지. 않고요. 네. 혈뇨가 의심이 되면 소변 소변 검사라는 걸 합니다. 소변 검사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스틱을 찍어서 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제 혈뇨가 아닌 다른 성분들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현미경으로 반드시 봐야 돼요. 고배율 하에서 봤을 때 기관에 따라 3개 혹은 5개 이상의 적혈구가 그 시야에서 보이면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혈뇨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시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비뇨기과과 의사 입장에서 약 70대에 건강검진할 때는 방광 초음파도 한번 넣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건강검진을 많이 활성화가 돼서 혈뇨가 있지 않아도 예전에 비해서는 초음파나 CT 같은 걸 찍으시면서 그 방광의 혹을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방광암이 이제 점막에서 시작해서 점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육엔 침범 안 하고 점막 쪽에만 있으면 싹 겉만 이렇게 긁어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경뇨도 내시경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잡아요. 점막 부위부터 근육층 일부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를 해서 그 조직을 봐요. 그러면 그게 방광암인지 요로상피세포암인지도 보고 이게 점막과 점막 하층에까지 있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는 이 내시경 절제술로 끝납니다. 진단과 치료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침윤성이다 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근육을 침범하는 순간은 방광을 절제하는 소위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방광을 통째로 두나면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줘요? 그렇습니다. 요로 전환술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인공방광이라고 표현하는 정위성 방광 대치술이라고 의학적으로 하는데 방광을 공처럼 만들어서 남아있는 요도에 이어져서 소변을 수술 전과 유사하게 보게 하는 인공방광 조영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루, 소변 주머니를 차고 소변 다녀서 주머니가 요루예요. 요루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말하면 이제 물주머니 같은 걸 차고 다니는 거죠. 전체 방광암 환자 중에 그런 수술을 받는 환자가 몇 프로예요? 이제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환자들이 이런 걸 또 받아들이는 게 미국 환자나 서양 환자들은 이 요루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우리 강 교수가 이런 인공방광 수술까지 이것을 다 로봇으로 해서 되게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예, 로봇으로 저희들 기관이 좀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봇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개복으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고 났을 때 합병증률이 굉장히 높아요. 합병증 비율이 전체 합병증은 제대로 조사하면 막 60-70%까지 되고요. 다시 수술을 한다든지 큰 후유증이 남거나 뭐 돌아가시는 그런 주요 합병증 비율이 한 25%에서 30%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 로봇의 팔이 들어가서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의 장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가 이쪽 비뇨기학과 분이 아닌가 싶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방광 환자가 있어가지고 무슨 약을 그 안에 계속 도포를 하는 치료도 하던데 그건 뭐죠? 내시경 절제술을 하고 그분들이 재발과 또 더 깊어지는 진행의 위험도를 나눕니다.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고위험은 뭐냐면 점막이 아니고 점막 하층까지 가 있는 경우, 혹은 똑같은 방광암 세포라고 해도 좀 순한 녀석, 공격적인 녀석으로 나눌 때 공격성이 있는 세포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재발이 그냥 두면 뭐 70%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수술 후에 방광 내에다가 BCG로 대표되는 방광 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모든 병이 그렇지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예방법,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유발 요인을 없애는 게 우선은 예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금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연은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을 연구에 따라 2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남자 여자가 차이가 없고, 그리고 또 많이 피거나 뭐 어렸을 때부터 피는 분들이 더 발병률이 높고, 또 방광암이 생겼다고 이제 생겼으니까 계속 필래,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계속 피게 되면 재발률과 연관이 있고, 끊었을 때 재발률이 떨어지는 연구도 있거든요. 금연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페인트, 염색, 화학약품들을 직업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환기를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좀 더 정밀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환경의학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음식은 혹시 연관 있는 게 있나요?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을 조금 자주 드셔서 이런 발암 물질들이 희석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이런 음식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동물성 지방을 저희들이 얘기하고요. 탄 음식, 고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건강에도 안 좋지만 방광암에도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뭐 야채나 채소,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도움이 되는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병암 3탄 방광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러면 낫는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그 방광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잘 치료가 되고 굉장히 생활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예후를 보이는 암이 3분의 2 정도 에 해당해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뿌리가 깊어지는 방광암으로 발견이 되면 항암 치료에 의한 방광을 다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해서 삶의 질에도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 때 혈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비뇨기과에 방문해서 혈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검사를 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강석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